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중세 후기 문학 제2기인 조선 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조선 전기. 그래서 이 고려 후기는 어떤 새로운 문학에 대한 신흥 사대부의 모색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 전기가 되면 이 신흥 사대부 문학이 정착이 됩니다. 이게 정착. 그리고 이 고려 때 있었던 어떤 경기체가라든가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선 시대까지도 지속이 되죠. 자, 그게 이제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조선 왕조의 이제 이런 한문학이 상당히 정착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조선 자체는 이제 숭유억불 정책이죠.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이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5쪽의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보면 경기체가라든가 거기 시조 가사 등에서도 지속성이 인정된다. 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건국 사업파 나왔죠. 정도전, 절이 충절파, 길제가 있다. 나왔죠. 이 정도전은 어떤 조선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하죠.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길제 같은 분은 이제 이 절이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한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46쪽으로 이제 가면 정도전 권근이 수행한 과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정도전과 권근이 조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7쪽으로 가면 페이지 147쪽에 그 원천석과 길제가 나옵니다. 이 원천석은 태종의 스승이죠. 태종의 스승. 세상을 비판하고요. 예사롭지 않은 어떤 생애를 보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방해인의 선구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인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선 왕조가 들어서니까 치악산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길제는 고려 조정에서 벼슬 하다가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고향으로 가서 이제 이 금오산에 길제는 이제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거를 했다고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문학 작품의 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문학 작품들을 이제 여러 작품들을 이제 많이 모아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14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조선 왕조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민족문화 정리 사업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동문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다는 게 나오죠. 동문선. 특히 서거정이 이제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동문선을 만들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0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동문선은 자료의 보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문선에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그 내용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읽어보시고요. 151쪽으로 이제 가면 훈민정음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민족 문자죠. 151쪽에 훈민정음. 자,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자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한문을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고 이제 한자에 의한 국어 찾아표기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부 부녀자들이 국문을 일상에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비문학을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구비문학을 기록문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151쪽에 그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 그 1443년에 반포를 제정을 해서요.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3년의 기간을 거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그 악장이 많이 생기죠, 악장. 그래서 이제 악장이 생기면서 이제 특히 국문악장, 우리가 이제 악장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국문악장, 그다음에 현토악장, 토를 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한문악장.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국문학장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대표적인 국문학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인청강지곡 같은 경우,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것은 달이 비친다는 거죠. 1000개의 강에,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는 뜻입니다. 이 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1000개 강은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상당히 불교적인 관점의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고 15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사대부 부녀자들은 한문을 익히기가 어려워서 이제 국문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4쪽에 용비어천가의 의라고 나오죠. 154쪽에 8.2.2에 용비어천가는 건국 시조들의 활약상 조선 왕조의 창건을 기리는 노래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용이 하늘 날아다닌다는 소리죠. 바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요. 그래서 이제 그 용비어천가의 어떤 내용을 이제 동명왕편과 비교를 해본다면 155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동명왕편은 이제 이규보가 지은 작품이죠. 고대사를 한문으로 당대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말로 노래를 한 점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기본 노선에서는 일치한 점이 있다. 동명왕편은 제대로 한시게 하고 용비어천가에서는 중국 제왕들의 행적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우리 영웅의 이야기를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를 보면 앞부분에는 중국의 어떤 조상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 합병을 시켜서 그 병치를 했죠. 적스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나란히 두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6쪽에 가면 악장 경기체가 가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악장은 일종의 이제 조선조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요즘으로 말하면 떴다방하고 비슷한 거죠. 약간 축포를 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7쪽에 8.3.2에 보면 여기 첫째 줄에 여기서 고찰한 악장은 조선 왕조 건국의 위협을 찬양하면서 통치 이념을 알린 노래. 그래서 송도가 또는 송축가라고 하죠. 여기서 이 도자는 빌도자입니다. 빌도자. 거기 그 8.3.2 둘째 줄 나오죠. 축은 축원한다는 뜻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58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새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이 악장 창작을 선도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이제 여러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도가 같은 경우가 있죠. 158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새로운 돕지의 노래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정도전이 지었고요. 그 여음에 보면 아의 다롱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 노래를 짓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감탄사의 개념인데 이런 것은 이제 크게 보면 향가에서 이렇게 의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9쪽의 경기체가 부분을 보면 경기체가라는 것은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죠. 경기라는 게 경기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광경에 대한 노래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로 사대부가 이제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159쪽의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권근의 상대별곡은 악장 노릇을 한 경기체가의 첫 작품이다. 상대는 사원부죠. 그러니까 서리상자에다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리빨 지는 곳, 그러니까 사원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0쪽에 보면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보면 불교 노래가 나와서 여기 보면 미타찬, 안양찬, 그다음에 미타 경찬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 찬찬찬으로 끝나죠. 이렇게 찬찬찬 이건 다 불교의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락 밑에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경기체가는 사대부가 마련했다. 사대부가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 가사는 승려가 이제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가사 포교 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1쪽의 8.3.4의 사대부 가사의 셋째 줄에 보면 이 정극인의 상춘곡이 나오죠. 봄을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정극의 상춘곡에서 이제 이게 조선 시대 그 가사의 첫 작품이죠. 가사의 첫 작품.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은일 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자, 그 다음 페이지 162쪽에 가보면 그 셋째 줄에 조이의 만분가라고 나왔죠. 만분가. 이건 만번 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분할 분자죠. 그래서 이 귀향을 가서 이제 그런 자기의 분함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락이 송순의 이제 면항정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면항정은 담양에 가면 지금도 이 면항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은일가사의 작품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견문가사, 기행가사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철의 가사가 나오죠. 162쪽에. 그래서 이 정철은 163쪽에 보면 이제 이 정철의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관동별곡이라든가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 세 작품이 이제 정철의 작품 중에 압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가. 근데 특히 이제 삼인곡은 독백체의 여인의 노래고요. 송민곡은 대화체의 노래죠. 그래서 감녀와 을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체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송민곡에 나오는 감녀와 을녀는 이 정철의 두 마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유배를 가게 한 임금에 대해서 원망도 하면서 또 임금에 대해서 이제 총애를 받고자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63쪽에 그 네 번째 단락에 성산별곡 나오죠. 전라도 성산에 있는 시경정이라는 정자를 찾아서 주인 김성원이 산수에 묻혀 지내면서 시름을 잇고 있는 거동을 칭송한 작품이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삼인곡이나 송미인곡 여기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뜻하는 거예요. 임금을 향하는 마음. 163쪽의 마지막 단락이 첫째 줄 나오죠. 삼인곡과 송민곡은 임금을 향하는 마음을 수레했다 해서 충신연군지사, 충신이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164쪽으로 넘기면 여성 가사가 나오는데 이 여성 가사는 여성이 이제 지은 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이제 허초이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허초이. 바로 이 허초이가 헌안설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허초이, 헌안설원. 거기는 누이죠. 그래서 이제 지은 작품 중에 규원가가 있죠. 그러니까 규수의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규수의 원망.
그래서 이제 원부사라고도 하죠.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제 허균의 첩인 무옥이 졌다는 그 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허난설원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유력한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선화가라고 하는 그 164쪽의 마지막 줄이 나오죠. 허초이가 진 것이 아닌가 추측을 자아냈는데 허초이 한시에 그 비슷한 것이 있다.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고 하면서 봉선화를 관찰하고 묘사하고 여성다운 꿈과 소망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시조의 정착과 성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시조는 이제 강으로 물러나가는 어떤 그 물러나는 전환기의 작품인데 여기서는 이제 강호 가도 자연을 노래하고 그리워한다는 내용인데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월산대군의 시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이 밤은 뭐 시련을 의미할 수 있고요. 낚시를 들이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고기를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잡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무심한 달빛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너라 나오죠. 그래서 이 무심한 달빛은 결국 이제 권력에 욕심이 없다 이런 의미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산대군은 세조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풍월로 세월을 보낸 그런 인물이고요. 가어옹이죠. 그러니까 가어옹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낚시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 낚시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가어옹이라고 합니다. 빌릴 가짜의 고기 어짜에 그래서 이 한 편의 시조로 상당히 이름을 날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6쪽에 보면 영남가단과 강호가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객과 가단이 있다고 그랬죠. 가객은 요즘 말로 하면 가수고요. 가단은 그룹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남가단은 영남 쪽에서 이제 일종의 그룹 사운드라고 볼 수 있겠고 호남가단은 호남 쪽의 그룹 사운드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영남 가단 중에서도 영남 가단은 그런 그 시약 시문보다는 도학을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강호에서 논일면서 이런 선비로서의 이제 도리 이런 것을 추구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가 바로 이현보, 동암 이현보가 이제 그 대표적인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현보는 이제 그 어부가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강호에 노는 그런 논의는 노래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어떤 그 시조 같은 경우는 이왕이라는 분 있죠. 이분도 되게 이제 원리 원칙을 상당히 중시한 분인데 그런 그 분인데 이 시기에 경기체가 그 이전의 시기에 경기체가 한림별곡이라는 작품 있죠. 이 한림별곡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바로 태계 이항 선생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노래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시조를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그 태계 이항 선생의 이제 시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 167쪽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청산은 만고에 푸르고 유수는 주야에 그치지 않느냐. 푸른 산은 오랫동안 푸르고 흐르는 물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이같이 푸르러서 만고상청하리라. 항상 푸르게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7쪽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청사는 망고에 푸르고 유수는 주야에 그치지 않은 경치를 그리면서 어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어찌죠, 어찌. 어때라는 것은 어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흥치를 느끼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이제 이왕과
관련돼서 이 같은 분은 이제 고산 구곡가라는 작품을 또 쓰게 되죠. 열수를 집니다. 일종의 무의도가 주자가 지은 무의도가가 있는데 이 무의도가를 본떠서 이제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남가단과 풍류정신이죠. 이 호남가단은 대표적인 분이 송순입니다. 송순. 이 송순이 이제 대표적인 호남가단의 인물인데, 거기 이제 그 169쪽을 보시면 169쪽 늙었다 물러가자 첫째 줄 나오죠. 마음과 의논하니 이님 버리고 어디로 가잔 말인고 마음하더란 있거라 몸만 먼저 가리라 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밑에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상간 그러니까 초가집을 지어내니 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초가집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반가는 청풍이에요. 반가는 명월이죠. 그러니까 강산은 들 데가 없죠. 이것을 둘러두고 보겠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차경이라고 합니다. 경치를 빌린다는 뜻이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또 하나의 가단이 영남가단, 호남가단, 성산가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성산가단은 전라남도 담양을 중심으로 이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철은 이제 반평생을 호남에서 지내면서 여러 사람과 교류를 했고 시조가 한 90여 수나 된다. 풍류 같은 것을 잘 드러낸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리를 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뒤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